그럼 이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맨 처음에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들을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말까지 뭐 예상 소득액, 뭐 예를 들면은 상여나 성과가 이제 연말까지 나올 게 없다라고 하면은, 내가 평균적으로 매월 받던 금액을 한 달치나 두 달치 정도를 더하면은 연말까지 예상 소득액이 나오잖아요. 그 급여 명세서를 한번 열어보시면 원천징수된 소득세하고 지방세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된다. 그러면은 올해 받는 급여가 총 얼마인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고,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공제 항목별로 어떤 것들을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냈는지, 이런 것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셔가지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자료를 다운받으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한번 대략적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만큼 했구나. 그래서 추가로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얼마를 더 하면은 세금을 얼마를 더 돌려받을 수 있겠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직접 다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아니면 귀찮기도 하죠. 사실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안 하기는 하는데, 대략적으로는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 거기에서 빠져있는 항목들이 있으면 그거를 추가하시면은 이만큼의 세금이 환급이 됩니다. 바로바로 계산을 해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소득공제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소득공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챙기실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에 뭐 두 분이 소득이 좀 차이가 있으면 어떤 사람한테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누가 먼저 받을 거니까 누구 카드를 먼저 긁고 누가 먼저 현금영수증을 뗄 건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한 번쯤은 계산해 보면은 똑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세금을 조금 더 환급받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누구 걸로 얼마를 결제를 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그럼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세금을 조금 더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 걸로 결제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추가로 내가 활용 가능할 한 절세 상품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내실 거예요. 홈택스 들어가시면은 거기 이제 로그인 하시고 매년 연말정산 자료 회사에서 내세요 하면은 이거 다 불러드려가지고 스크래핑해서 그 PDF 파일이나 이렇게 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도 전산에다 입력을 해서 세부당국에다가 내는 거니까 언제든지 다운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받아보시면 되는데, 뭐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홈택스 들어가면은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보시면은 실제로 내가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올라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올린 줄 알았는데 뭐 빠져있는 항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거의 없기는 해요. 요즘은 전부 다 전산으로 처리를 하니까 거의 없을 확률이 훨씬 높기는 하지만 빠져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부부가 같이 떼봤는데 중복해서 올렸다, 뭐 이런 것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소득액이 나오니까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기 전에는 사실 급여명세표 가지고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1월부터 뭐 10월, 11월까지 받은 금액을 전부 다 한번 합쳐보고 거기에서 원천징수로 뗀 세금이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1월부터 지금까지 내가 낸 소득세는 얼마고 지방세는 얼마 냈고,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그래서 따로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소득세 다 합쳐가지고 거기에다 1.1 곱하면은 소득세하고 지방세 내신 거에 합계 금액이 나오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받으셨던 급여에서 그 소득세 차감 부분이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소득세 차감하기 전에 실제로 내가 회사에서 받은 금액이 계산될 거니까 그거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명세서를 잘 안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거를 안 보고 통장에 들어오는 찍히는 숫자만 자꾸 보다 보면 내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는 세금은 보너스처럼 생각을 해버려요. 실제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새해 전으로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에서 이미 소득세를 미리 냈고 그 미리 냈던 소득세를 일부 환급받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받아야 됐던 내 임금을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냈다가 돌려받은 거니까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내 월급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전환을 하면 그거를 뭔가 좀 쇼핑하는 데 쓰거나 뭐 아니면은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내가 꼭 돈을 쓰고 싶었던 곳에다가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면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일단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손대기 전에 빠져나간 것들 있잖아요. 국민연금 보험료라던가 건강보험료라던가 고용보험료라던가 그 다음에 기납부 세액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더해서 뺀 다음에 그거를 12로 나누면 급여하고 상여를 합친 내 연간 소득을 매월 평균적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 얘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내가 받은 급여보다 훨씬 많이 계산됐다고 인식을 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왜냐하면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월로 나눠보질 않았고 받을 때는 몇백만 원 뭐 또는 몇천만 원을 받아봤지만 그거를 매월 나눴을 때 내 월평균 소득이 얼마다라고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내 월평균 소득이 얼마냐를 그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야만 성과나 상여를 받았을 때 이게 뭔가 꽁돈 같지 않고 아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돈 혹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받은 돈을 아 굉장히 소중한 내 급여구나 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이제 성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매년 소득이 좀 많이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작년에 받았던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뭐 올해 예상되는 성과급이 더 적을 것 같다. 그러면은 지출을 좀 줄이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던가 뭐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미리미리 내가 조절하고 미리 대비하고 그래서 뭔가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가계부를 꾸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전소득에서 기납부세액 빼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낸 거 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받은 금액이거든요. 그 받은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올해의 내 실질 소득이 얼마이다 라고 한번 정확하게 계산해보는 것도 꼭 필요하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실제로 자료를 한번 계산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항목별로 조금 자세하게 어떻게 계산하시면 좋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조금 복잡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시니까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총 내가 받은 세전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고 추가공제 빼고 과세표준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로소득 공제는 500만원 이하는 총 급여액의 70%를 공제를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인 배우자는 무조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500만원이면 70%가 공제가 되니까 350만원이죠. 350만원 빼고 본인공제 150 하면은 그분은 소득이 0원인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 이하로 내려오니까 500만원 이하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에 500만원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40, 그 40%죠. 그래서 그게 얼마냐? 최대 750이다. 그 다음 테이블을 보면은 1500에서 4500 이하가 750 더하기 얼마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4500 초과 1억 이하는 1200만원 더하기 얼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세전소득으로 1억을 받았다. 성과상여 다 합쳐서 1억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1200만원은 공제를 해주고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억 원이 초과되는 분은 1475만원이 공제가 일단 들어가고 1억 원 초과된 금액에는 2%만 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뭐 2억 받는다고 해도 뭐 1억에 2%면 200만원이니까 1675만원 그마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제액 한도는 2천만원까지 있다. 그래서 뭐 5억, 10억 받으시는 분들도 근로소득 공제는 무조건 2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얘도 잘 보시면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밑에 나와 있지만 해당 거주자는 나를 얘기하는 거죠. 소득자 나.
그래서 내가 월급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150만 원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거나 뭐 소득 합계가 뭐 100만 원 이하인 사람 되어 있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해놓고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에는 근로, 뭐 이자 배당, 사업, 임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공제를 해봤더니 마지막에 과세표준 100만원 되더라. 그리고 거주자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양가족은 직계존속은 이제 부모님 또는 뭐 그 위에, 그래서 60세 이상인 사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계비속, 그래서 자녀 그 밑에, 그래서 20세 이하인 사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배우자도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형제자매 얘기가 가끔가다 나오기는 하는데, 형제자매는 소득이 없는 건 당연하고요. 소득이 없는데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불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요. 추가 공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세 이상인 사람, 보통은 부모님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신데 70세 이상이다 그러면은 경로로 추가 한 명당 1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으로 그러면은 한 명당 연간 2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기본적인 공제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얼마 빼주고, 그 다음에 나하고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나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한 명당 얼마 빼주고, 이렇게 해서 인적공제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빼준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주택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그래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면 청약통장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에는 여기 보시면은 취득 당시에 주택의 기준시가,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억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막히는 것들이 많이 생기죠. 공시가 6억이면은 시가로 보면은 보통 한 1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이상 되는 주택을 내가 샀지만 나는 1주택 세대주다. 그러면은 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냐? 거의 못 받을 확률이 높겠죠. 취득 당시 기준이니까. 그래서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 6억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만 담보대출 받았을 때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돼요. 중간에 하는 거 말고 사시면서 바로 담보대출 받은 거. 그래서 올해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대신에 그 공제하는 이자 금액 그 다음에 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내 저축액을 포함해서 800만원까지만 공제를 해준다. 기본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런 일은 잘 없기는 한데 더러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직장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세대주인데, 세대주는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해주고, 세대주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주택에 관련된 비용도 소득공제로 이자 같은 것들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공제받을 수 있는데 어쨌든 조건이 꽤 까다롭더라. 1주택 세대주 아니면 무주택 세대주, 그 다음에 기준시가 6억 이하 등등등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계 소득공제 항목들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납부액 전액에 대해서 차감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봐요? 그러면은 월급명세서 보시면은 국민연금 얼마 차감됐고 건강보험료 얼마 차감됐고 전부 다 나오죠. 그게 내가 본인 납부한 금액이고, 보통은 그 해에 내시는 금액은 매월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곱하기 12 하셔도 되고, 미심쩍다 나는 전부 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전부 다 급여 명세서 모아가지고 한번 더 해보시면 되죠. 아마 똑같을 겁니다. 곱하기 12 하면은 연간 낸 납부액이 전액 다 계산되더라. 그리고 주택마련 저축은 조건이 있는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만 주택마련 저축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은 300만원 한도로 40%를 공제를 해주니까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인데,
신용카드는 어쨌든 사용금액의 15%를 곱해서 소득공제 항목에 넣어주고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를 곱해서 소득공제 항목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1,000만원을 썼을 때 신용카드는 15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거고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되는 겁니다. 2배 차이잖아요. 2배 차이인데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이 뭐냐 하면 여기 오른쪽에 제가 적어놓은 걸 보시면 연간 소득 금액의 25% 초과분이 사용액으로 생겼을 경우에만 그 초과한 금액의 공제율을 곱하거든요. 그러면 계산하기 쉽게 내가 1억이라는 소득을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2,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던 현금영수증을 쓰던 체크카드를 쓰던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2,500만원까지는. 그러면 월 평균 한 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무조건 안 쓰겠다. 굳이 전 그럴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뭐 체크카드나 이런 것들보다는 신용카드가 그런 부가 혜택 같은 것들, 할인 혜택을 해준다던가 포인트 적립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전이나 가구 같은 걸 교환해야 되는데 무이자 할부를 받을 수 있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신용카드를 저는 쓰는 거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매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신용카드로 쓰는 이제 월 평균 금액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용 한도를 그 금액까지로 딱 막아 놓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거를 이게 얼마까지 썼더라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이 매월 한도까지 써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한도까지 신용카드 다 써버리고 이제 한도가 다 차면 그때부터 그 카드 쓰시거나 현금 거래하시면서 현금영수증을 끊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챙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도 챙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중교통 이용한 거. 대중교통의 택시는 불포함입니다. 비행기도 안 돼요. 그래서 철도, 버스, 뭐 지하철 이런 것들 내가 결제했던 것들은 대중교통 이용료로 추가로 공제를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구입비라던가 그 다음에 영화나 문화공연 같은 거 보시는 거 그런 것들도 추가로 공제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는 일단은 팁은 드렸고 그 팁 외에 신경 쓰실 것들은 뭐 그런 건 있어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우자는 3천만원을 벌고 나는 1억을 벌어요. 그러면 25%를 넘길 수 있는 확률은 배우자가 훨씬 빨리 오죠. 왜냐면은 750만원만 지출하면은 그때부터는 바로 소득공제 구간에 돌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먼저 소득공제 한도를 꽉 채워놓고 그 다음에 배우자의 한도를 챙기면 둘 다 따로따로 쓰다가 둘 다 25%를 못 넘기거나 아니면 25%는 넘겼는데 그 후에 쓰는 금액이 1,000만원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챙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은 출자금과 400만원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하는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뭐냐 하면 우리 사주조합에서 출자를 해서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그 주식을 인출할 때 근로소득 금액으로 봅니다. 대신에 거기 밑에 조건이 있죠. 2년 이상 내가 보유했으면 인출한 금액의 50%만 그리고 4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 25%만 그리고 6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금액에 합산을 하지 않는다. 항상 6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으니까 중간에 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출할 때는 소득에 합산될 수 있으니까 미리 내가 어쨌든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벤처투자조합 출자